자, 1월 달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스트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마크 주커버그가 직접 쓴 포스트고 2월 달에 저성과자 중심으로 인력 5%를 감축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갑자기. 컨텍스트도 없이. 그러고서는 정말 2월 달이 되니까 진짜로 사람을 자르더라고요. 총 3,600명이 해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채찍과 당근 전략인지 남은 사람들한테는 보너스 인상해주겠다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거의 이번 구조조정이 메타가 2022년이랑 2023년에 거의 이제 2만 명에 가까운 직원들, 그러니까 전체 직원의 거의 한 25% 정도를 해고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지금 메타 현재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전체 직원 수가 몇 명 정도냐면 한 7만 2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자른 거죠. 감축된 인원만큼 이제 AI나 이제 스마트 글래스 이제 그런 쪽에 신규 인력을 더 채용을 하기 위해서 자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회사를 다니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임팩트가 어땠는지 저희 팀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저희 팀에서도 한 3명 정도가 레이오프가 됐습니다. 2명은 한 명이 제 오른쪽 자리, 나머지 한 명이 제 오른쪽 뒤에 앉은 사람이에요. 저랑 사실 같이 일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작년 하반기쯤에 저랑 이제 데모 같은 거 작업한다고 가깝게 일한 사람이고, 나머지 한 명은 작년 상반기에 제가 팀에 온보딩을 시켰던 사람인데, 이게 제가 2주 동안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딱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 기간 동안에. 갔다 오고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레이오프 된 거죠. 거의 뭐 칼날이 내 오른쪽 왼쪽 뺨을 그냥 스치고 지나간 것 같은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실제로 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이런 빅테크 기업에서 해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뭐 포스터 하나 올라옵니다. 공지글. 뭐 언제 이런 사람들을 자르겠다. 그리고 누군지는 안 알려줘요. 매니저도 몰라요. 그러다가 딱 예고된 그 날이 오면 그때는 뭐 별도의 포스트를 올려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해고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소처럼 일하려고 로그인하려고 내 어카운트로 로그인하는데 로그인이 안 되고 그냥 배지로 태그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태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시스템에서 그냥 내 정보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매니저한테 너가 레이오프에 임팩트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열받게. 레이오프 됐다고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잘린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시스템에서 지워지는 건데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잘 가라는 인사를 할 시간조차 없다는 거. 그러니까 발표가 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시스템에서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채팅을 하려고 좀 사내 메신저로 이제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링크드인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제가 레이오프 당할 때를 대비를 해서 이제 링크드인에 최대한 이제 팀 사람들을 추가를 해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사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오피스 자리에 내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어떻게 되냐? 내가 직접 가져올 수 없고요. 그냥 오피스에 있는 어떤 사람이 뭐 택배 박스 같은 데 담아가지고 택배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레이오프에 이제 이렇게 인정사정이 없거든요. 그만큼 돈과 보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잘렸어. 그러면 뭐 주식 받을 거 있으면 다 받고요. 그리고 아직 베스팅 하기 전에 해고가 되어도 이제 해당 부분까지 그냥 베스팅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뭐 해고돼도 몇 개월 동안은 뭐 너가 원래 받던 만큼 급여 줄게, 이 밖에도 뭐 멘탈 케어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줄게, 대신에 제발 좀 나가줘,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시크릿 가든 같은데 이제 보면은 진짜 옛날 드라마인데 이제 현빈네 엄마가 이제 길라임한테 돈 주면서 이제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우리 아들 그만 만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돈이 엄청 많으니까 그냥 뭐 돈 다 줄게, 대신에 그냥 제발 좀 나가줘,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정말 컨텍스트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제 저희 팀에서도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이 3명이나 됐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전에 2022년, 2023년에 메타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때 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이번에 내가 잘리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에도 내가 살아남을 거다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예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택 랭킹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10년 정도까지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 로스트 디케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요때가 어떤 때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스택 랭킹 시스템이라고 이제 저성과자를 지속적으로 선별해서 걸러내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직원을 평가해서 상위 20%는 보너스를 주고 70%는 이제 기본 연봉 인상해주고 나머지 10%를 이제 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터레이션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굉장히 뭐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사실은 리즈너블해 보이기도 해요. 저성과자들을 지속적으로 걸러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만 남기면 결과적으로 유능한 직원들만 남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한데 실제로 이 HR 전략을 시행한 2000년대 초반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거의 최악의 시기였다. 거의 회사가 망할 뻔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언제나 우리 평가 방식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상대평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성과자 10%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집단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더 심플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북극곰을 쫓아와. 막 잡아먹으려고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 같이 도망가겠죠? 근데 사실은 이 북극곰에게 안 잡아먹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보다 빨리 달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를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잡아먹힐 거 아니야. 그동안에 난 살 수 있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2000년대 초반에 스택 랭킹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경쟁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냐면 옆에 있는 팀원들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제가 성과가 덜 나와야 내 성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 가장 큰 이슈가 뭐가 있냐면 자, 개발 문화에서는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협업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죠. 왜?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내면 그게 우리의 성과가 아니고 내 친구의 성과야. 제 성과야. 내 성과라고 주장을 하려면 또 그 사이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되고 동기부여에 실패를 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무도 긴 기간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어떤 리서치에 해당하는 그런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를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면은 봐봐, 평가는 매번 분기마다 진행될 수도 있고 반기마다 진행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 텀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텀 안에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내가 좋은 성과를 받는데 내가 만약에 거의 1년, 2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를 쉽게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난 잘릴 건데.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장기 미래 비전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모두가 당장 눈앞에 놓인 떡을 먹으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회사에게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점점 유능한 직원들이 이탈을 했고 아무리 저성과자를 계속 걸러내도 기본적인 풀 자체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관리자들도 매니저들도 부담스러워. 왜냐면은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다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같은 팀인데 매 반기마다 매 분기마다 이 중에서 못한 사람 10%를 뽑아라. 상대평가로 무조건 뽑아야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딜레마인 거죠. 내 생각에는 얘도 잘했고 얘도 잘했고 얘도 잘했는데 다 잘했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 최소 누구는 저성과자로 분류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들도 매니저들도 그냥 뭐 여기서는 별로 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동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굉장히 언뜻 보면 리저너블해 보이는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퇴보를 했냐면요. 자, 모바일 쪽 혁신이 완전 실패했죠. 그래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 완전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태블릿 시장에서도 아이패드에 밀렸고 그리고 인터넷이랑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에 압도당했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판매 방식 변화 이런 거에도 이제 점점 클라우드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찍 캐치를 하지도 못했고 기업 문화 자체도 굉장히 네거티브한 평가를 받게 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거의 10년 동안 정체되었었습니다. 거의. 이 주가가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는 거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업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등등은 이제 급성장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하면은 제일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최고의 IT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이제 많이 뒤로 밀려났다.
그만큼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이 심한 분야일수록 이런 HR 전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최근에 이제 메타에서 저성과자 5%를 잘라내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는 그런 기조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택 랭킹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과연 진짜 우리 회사에 좋은 방향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는 내가 잘릴 위험이 있고 그리고 언제나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싫은 건데 근데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정말 좋은 건가? 그리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알아요. 같은 메타에 다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일을 좀 잘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계속 솎아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팀에 좋은가? 우리 회사에 좋은가? 요건 살짝 모르겠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구글이나 메타 뭐 아마존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뭐 빅테크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아니 부럽죠, 사실. 뭐 돈도 많이 벌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하고 뭐 워라밸도 좋고 이런 것 같지만 자세히 돋보기로 잘 들여다 보면은 다 그 사람들이 네로라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들 나온 사람들이고 최고의 경력들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각자 살아남으려고 또 해고 안 당하려고 거의 발악도 이런 발악이 없습니다. 다 CMU, MIT, 뭐 하버드 뭐 다 나오고 다 어디 뭐 구글에서 뭐 몇 년 동안 일하다 왔고 어느 회사에서 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온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성과가 없으면 바로 자른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 구글 다니면 내 맘대로 뭐 시간 조율하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배드민턴 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그걸 책임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남들이랑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냐? 그런 성과를 낼 수 없다면 그러면 뭐 똑같은 거죠. 한국이랑 그냥 뭐 야근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안 잘리고 싶으면.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점들만 이제 보이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이제 하루아침에 내 책상이 회사에서 없어져. 그리고 길거리에 바로 나 앉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생명수당이라고 할까요? 그 생명수당이 포함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는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내일 내 책상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까? 내일 내가 로그인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전혀 없었고 물론 이런 괴담은 있었죠. 뭐 저성과자들이나 회사에서 자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뭐 특정 부서로 보내가지고 결국엔 스스로 나오게 만든다. 근데 뭐 결국 스스로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회사가 알아서 내 맘대로 자르고 싶을 때 자르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국과 달리 이런 해외 빅테크 기업은 여러분의 어떤 그 슬럼프를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제 침체기에 빠지면 성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